1교시 했던 건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지금 하는 것부터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딜 보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자 그랬죠. 법률 행위 중에 요건 중에 효력 요건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 법률 행위의 목적이란 놈이 갖춰야 될 요건.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법률 행위의 목적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자, 이때 목적이라는 건 법률 행위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의사라고 해도 되고요. 원하는 것. 요거 말합니다. 이게 법률의 목적입니다. 아까 가까워서의 101호 매매 계약을 했다. 매도인 갑이 원하는 건 돈. 매수인 을이 원하는 건 101호 소유권. 요런 게 법률의 목적. 이렇게 됩니다. 그 목적이 첫째가 확정이 되어 있어야 그 행위는 유효가 돼요. 확정되어 있어야. 자, 이때 확정은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확정의 뜻은 둘 중에 하나. 우리 아파트 분양 계약을 생각해 볼게요. 자, 분양을 받는 을, 아파트를 분양받는 을의 목적이 뭐냐?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아파트 제 몇 동, 제 몇 호의 소유권. 요게 을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아닌가? 아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 첫날이라고 내외하시는 것 같아. 오늘이 첫 개강은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했죠? 근데 왜 내외를 하시지? 절 처음 봐서 그런가? 자, 아파트를 분양받는 을의 목적은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한 아파트의 제 몇 동, 제 몇 호에 대한 소유권. 요게 을의 목적일 거예요. 그렇죠? 이때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에 어느 지역에 있는 특정 아파트 제 몇 동, 제 몇 호를 확정해서 분양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호수 지정 분양.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행위 계약 당시에는 제 몇 동, 제 몇 호로 확정하지 않고 기준만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입주 시에 전산 추첨한다. 대법원이 할 때 확정성이라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확정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의 목적은 행위 당시에, 계약 당시에 반드시 확정이 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확정되어 있어도 되고 확정할 수만 있더라도 법률의 목적의 확정성은 갖춘 것이 됩니다. 확정성에서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7페이지에 보면 법률 행위의 목적은 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이 행위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충분하니까 목적은 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판례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그 기준만 마련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이행기 공시지가 대금을 계약할 때 얼마 이렇게 딱 정하지 않고 이행기의 공시지가 이렇게만 정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는 걸로 판단하게 됩니다. 확정성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목적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갑이 앞으로 달에 짓고자 하는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이때 달. 밤에 떠 있는 거 말합니다.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말해요. 그 달의 아파트를 갑이 지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을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했어요. 실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뭘 고민을 하셔. 불가능하지.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장차 가능할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중국이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시켰죠. 세계 최초죠. 지금까지는 앞면만 착륙시켰잖아요. 중국은 달 뒷면에 되게 어렵답니다. 뒷면에 착륙시키는 게. 지구하고 달하고 이게 자전주기가 똑같아서 우리는 항상 앞면만 보고 산대요. 달에. 맨날 보는 게 똑같대요. 달. 근데 뒷면에다 착륙시켰어요. 중국이. 앞으로 중국 무시하면 안 되겠죠. 오, 기술력이. 근데 믿을 수는 없어요. 그걸 착륙시켰다는 걸. 믿을 수는 없는데. 하도 뻥이 심해갖고 걔네는. 근데 어쨌든 달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지금 체결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장차 가능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가는 거에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언제를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요. 언제를 기준으로. 기준 시기. 만약에 기준 시기를 장래를 기준 시기로 삼으면 이건 장래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정해놔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그럼 이건 계약 당시 가능 불가능? 불가능. 요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계약 당시 불가능한 걸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되었다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1월 10일 날 계약을 할 당시에 을의 목적,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 을의 목적은 불가능하죠. 이렇게 계약 당시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 하고 요게 무효예요. 이 계약은 무효예요. 반면에 주택이 만약에 1월 15일 날 멸실이 됐다. 계약은 1월 10일 날 했는데 주택은 1월 15일 날 멸실됐다. 그러면 계약 후에 불가능해진 거죠. 후발적 불능이라 하죠. 이건 유효, 무효. 유효. 이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데, 실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자? 행위 당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자. 따라서 계약 당시에 불가능해야 무효가 되고, 계약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계약 이후에 불가능해졌을 때 무효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는 거. 후발적 불능은. 두 번째로 이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1월 9일 날 주택이 전부 멸실된 경우 전부 불능이죠. 반면에 1월 9일 날 주택의 지붕만 멸실이 됐어. 지붕만. 그럼 일부가 불능이죠. 이렇게 원시적 불능은 원시적 전부 불능과 원시적 일부 불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요것만 오늘 기억해 둡니다. 원칙 전부 불능. 원칙 무슨 불능? 전부 불능.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1월 9일 날 지붕만 멸실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지붕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주택 매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원칙만 오늘 기억을 해 주세요. 원칙 전부 불능, 전부 무효.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기준이 뭐냐? 불가능의 기준. 불가능의 정도를 말합니다. 정도. 이 불가능한 정도가 법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100% 불가능. 이걸 절대적, 물리적 불능이라 합니다. 100% 불가능. 갑이 을에게 올해 안에 2019년도 말까지 달에 살고 있는 달. 토끼하고 절구를 갖다 주기로 했어. 갑과 을이. 또라이죠, 둘 다. 이런 계약을 한 갑과 을은 또라이예요. 또라이인데 어쨌든 갑과 을이 오늘 만나가지고 올해 말까지 갑이
달에 살고 있는 토끼를 잡아가지고 그 토끼가 찢고 있던 절구까지 갖다 주기로 계약을 했어. 불가능하죠. 몇 퍼센트? 100%.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회통념 불가능이라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으나 100에 99명 정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강에 빠뜨린, 을이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갑이 찾아주기로 했어요. 가능, 불가능? 가능은 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을이 빠뜨린 장소 위아래에다가 물막이 공사를 하고 댐을 건설해서 물을 다 뽑아낸 다음에 바닥을 살살 긁다 보면 찾을 수는 있어.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그 돈으로 사겠다 차라리.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 그럴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사회통념 불능이에요. 100% 불가능하진 않으나 사회 일반인들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걸 사회통념 불능이라 합니다. 마지막이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만. 주관적 불능. 대부분의 사람들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 한다? 주관적 불능. 그러면 불가능의 정도가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어디까지 무효냐? 어디까지? 요것만 무효냐? 여기까지 무효냐? 여기까지 무효냐?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여기까지 무효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사회통념 불능까지를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가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고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라는 지문 하나 하고, 또 하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 기준이 아닌 뭐다? 사회통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리적 기준이 아닌 뭐다? 사회통념.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37페이지에 보면 목적의 실현 가능성. 먼저 목적의 실현 가능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원시적 불능, 무효,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일부 불능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법률의 목적은 전부 불능으로 전부 무효, 딱 요것만 일부 불능은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 두 번째 줄 넘기면 동그라미 2번에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법률행위는 유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 실현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그라미 1번 물리적 개념이 아닌 뭐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동그라미 2번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능 여부에서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목적이 실현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이라는 것은 목적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예를 들게요. 첫째, 갑과 을 사이에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를 거래했어요.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법에서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허가를 안 받았어요. 법에서는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안 받았으니 법을 위반했죠. 그러니까 이 매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됩니다. 분명히 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 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그 거래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게 적법이에요. 그런데 갑과 을이, 갑이 제주도 렌터카 회사, 을이 제주도 여행 가는 여행자인데 렌터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빌렸어요. 임대차. 자동차 빌리는 거 임대차입니다. 이때 을이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면
갑이 고쳐줘야 돼요. 임대인이 고쳐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을이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가 고장났어. 렌터카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업무 시간이 끝났대. 지금 당장 타야 되는데. 그래서 을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비용으로 고쳤어. 이거 나중에 렌터카 회사한테 받아내야 되죠. 그래서 을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진짜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교재 저기 뒤를 가봐야 돼. 제가 페이지 수를 외웠다가 까먹었어요. 여러분들도 까먹게 돼요. 저만 까먹는 게 아니라. 458페이지. 458페이지를 가면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45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우리민법 626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있죠? 자,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수리는 을이 을의 돈으로 수리하기로 특약을 해요. 을이 을의 비용으로 을의 돈으로 수리하기로 특약을 했다는 건 이걸 포기하는 특약을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그걸 포기하기로 특약을 했다는 건 이 규정을 위반했다 안 했다? 위반한 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야. 법에서는 분명히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런데 비용 청구하지 않겠다라고 특약을 했다는 건 법을 위반했어. 법을 위반했으니 이 특약은 무효여야 되는데 유효야. 그래서 학자들이나 대법원은 법을 두 개로 나눠요.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무효가 돼. 이걸 강행규정.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무효가 아니야. 이걸 임의규정. 이렇게 나눠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누고 목적의 적법성에서 말하는 이 법이란 모든 법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법규범만을 말한다. 강행법규.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모든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OX. 아니 모든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OX. X.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다니까 답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위반했을 때만 무효?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만 무효예요. 임의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구별하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 3번이나 답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중 임의규정을 골라라.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거 고르면 돼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하나 오늘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해 주세요 하는 건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심신이 편안해. 처음부터 외워. 제가 많이 외우라고 부탁 안 드려요. 몇 개. 간단한 거. 예? 외우실 수 있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갑이 101호를 을한테 팔아요. 근데 을이 이거를 병한테 되팔아요. 되파는 걸 전매라고 합니다. 되파는 거. 자, 이때 을 101호 샀지요. 지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냅니다. 팔았어요. 등기 넘겨주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을은. 근데 을이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가 아까워. 그럼 어떤 짓을 해요? 미등기 전매를 해요. 뭘 한다고요? 미등기 전매를 해요. 즉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되팔아요.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조금 더 줄 테니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해서 달라. 계약서를.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매도인 갑, 매수인 공란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으면서 그 계약서의 매수인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누구로 채워? 병으로 채워요. 그럼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갑, 매수인 병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요. 누구를 생략한 채? 을을 생략한 채.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을은 세금 떼먹으려고 이런 짓을 해요. 당연히 국가는 이거 알겠지요. 그러니까 못하게 막아야지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는 요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위반하면 처벌해.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를 했어. 걸렸어. 에? 뭘로 덮어줘요?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도 가려줘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지 같은 나라가 있어. 진짜 너무해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보다도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해 우리나라는. 피해자는 전부 다 드러내면서 범죄자는 얼굴 다 가려줘. 거지 같은. 에이. 그 조두순이 내년에 출소하죠. 걔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처벌되죠. 에? 아무도 공개를 못해요. 청송 감호소로 보내야 되는데 걔를. 그럼 또 인터넷으로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거 아니야 또? 공부하다가 또 이정환이가 또 보내야 된다고 저 자식 내가 나가서 죽여야지 또 그런 거 아니야? 어휴, 처벌.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는 건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 지켜야 되죠.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 무효, 유효. 유효. 왜? 세금 뜯어내려고. 왜 유효하다고요? 세금 뜯어내려고. 이걸 무효라면 세금을 못 뜯어요. 국가는. 그러니까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그 다음에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여서 세금을 추징하고. 그러면 분명히 강행규정인데 위반하면 처벌이 되는 강행규정인데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닌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학자들은 두 번째 강행규정을 나눠. 위반했을 때 무효가 되는 강행규정, 효력규정. 위반했을 때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닌 규정, 단속규정. 이렇게.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무효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구별하고 임의규정 하나 암기. 두 번째로 강행규정을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별하고 단속규정 하나 암기. 딱 이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적법성에서는. 그래서 적법성으로 돌아오면 38페이지 4번 목적의 적법성 의 세 줄 읽어주시고 오른쪽에 강행법규가 이런 거다. 강행법규에는 이런 게 있더라. 필요 없고 양가로 3번 강행법규 중에 효력규정이 쫙 나오고 있어요. 뭐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읽으면 되고요. 맨 밑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에 단속규정이란 게 있고요. 단속규정도 처벌되니까 강행규정이 포함이 되되 한 장을 넘기면 그에 위반한 행위는 처벌은 받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관련 판례 1번, 2번 두 개. 전매 금지 규정.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강행 규정이지만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다?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1번은 무지하게 많이 나왔고요.
2번은 최근에 나왔어요. 판례 2개. 머릿속에 넣습니다. 외우실 수 있죠? 예? 외워주세요. 여기 적법성이에요. 딱 적법성은 오늘 여기까지. 자, 이제 네 번째가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이걸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사회 질서를 말합니다. 조문이 2개가 있습니다.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104조 불공정한 행위 무효,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103조를 보면요. 103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 맨 위에 41페이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상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이때 사회질서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하죠.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사회질서의 기준이. 그렇죠? 이렇게 애매한 조문을 만드는 이유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갑과 을이요. 갑이 을에게 도박 자금을 1억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도박 자금 대여계약. 갑과 을이 갑이 을과 부첩 계약을 맺습니다. 조강지처가 있는 갑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젊은 여자하고 부첩 계약을 맺고 아파트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생활비도 지급하기로 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자, 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을 해볼 때 목적만 갖고 판단해 봅니다. 확정되어 있냐, 확정되어 있다. 실현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세 번째가 문제예요. 적법하냐. 적법하다, 아니다. 적법하다. 왜? 적법이란 게 뭐였어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 이게 적법이에요. 자, 이게 법을 위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계약,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 부척 계약, 법을 위반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왜? 이거 금지하는 법이 없어요.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부첩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규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 법을 위반한 게 아니야.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 적법해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법적으로는 적법해요. 그런데 이게 적법하다 해서 유효로 하게 되면 뭐가 흔들려? 사회 질서가 흔들려요. 이렇게 국가가 국민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를 낱낱이 법으로 규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즉 법에 공백이 생겨요.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뇌물을 주기로 하는 계약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뇌물을 주면 처벌하는데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뇌물을 주는 계약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도박자금을 빌려줬어. 그거 가지고 도박하면 도박죄로 처벌을 하는 거지 도박하는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예? 부척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국가가 국민한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를 일일이 남김없이 낱낱이 법으로 규정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법에 공백이 생겨요. 그걸 대비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사회 질서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사회 질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겠다 해서 마련된 게 103조예요. 103조가 만들어진 이유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갑과 을이 어떤 행위를 했어. 계약을 했어. 법률행위를 했어. 그런데 다툼이 생겼어. 이게 유효냐 무효냐. 그런데
둘이 판단을 해봤더니 적법성까지는 갖췄어. 사회질서가 문제가 됐어. 근데 한 놈은 야 이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놈이 있을 수 있고 한 놈은 아 이건 이 정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질서라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간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적법성까지는 갖췄으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당사자가 해결 못하면 결국 법원으로 가야 되고 우리 법원이 판결을 해줘야 돼요. 이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요거를 시험에 냅니다.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반사회질서 행위의 모습이 쫙 나와 있고 동그라미 3번에 반사회질서 행위의 유형이 쫙 나와 있어요. 3페이지에 걸쳐서. 그리고 43페이지 가면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또 쫙 나와 있어요. 이거를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 하나가 나와. 근데 이거를 어느 천년에 하나하나 이해해서 다 외워. 못 외우죠? 그럼 방법은 한 가지. 조금 치사하지만 아닌 것만 외우자 우리는. 반사회질서 행위 아닌 것만 외우자. 그래서 아까 봤던 거 동그라미 4번 43페이지 보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서 대법원 판례가 다음 페이지 9개까지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어요. 요것만 외우자. 요것만. 야 근데 9개도 많다. 많지요. 이걸 언제 한 번에 다 외워. 그래서 나눠서 외우자. 1, 2월달, 3, 4월달, 5, 6월달에 나눠서 외우자. 그럼 1, 2월달에 뭘 외우냐? 1번, 2번, 3번. 3개 외우자. 1번, 2번, 3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1번, 2번, 3번 3개만 외우자. 자, 1번이 뭐예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라고 돼 있어요. 갑이 101호가 있어. 근데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았어.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101호를 경매 넣으려고 해. 이게 강제집행이에요. 경매 넣는 걸 뭐라 한다? 강제집행. 갑이 재산을 빼돌려야 돼. 재산을 숨겨야 돼. 방법이 2가지예요. 친구 을과 짜고 가짜로 팔아먹거나 가짜로 저당권을 설정해놔. 그랬다가 허위 매매하면 아예 경매를 못 넣고요. 얘가 경매를 못 넣고요. 허위로 저당권 등기해놨다. 101호를 경매 넣었다. 얘가 먼저 회수해요. 얘가 먼저 회수를 해. 그래서 갑이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고 있을 때 채권자가 갑의 재산을 경매하려고 하는 경우 갑의 재산을 숨기는 방법 2개. 갑의 재산을 숨기는 방법 2개. 가짜로 판척하거나 가짜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게 반사회질서 행위냐? 아니다. 왜 아니냐? 요거는 우리민법 108조라고 허위 표시라는 게 따로 있어. 뭐가 있다고요? 허위 표시. 103조가 아니라 108조에서 무효로 하고 있어요. 반사회질서 행위는 103조인데 허위 표시는 108조예요. 이 108조에 나중에 볼 겁니다.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굳이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말이죠. 이 첫 번째.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대단히. 반사회질서 행위 아닌 거. 2번째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때의 법률행위는 증여를 말하고요. 강박은 강력한 협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강탈하는 거예요. 협박해서 재산 뺏는 거예요. 안 내나? 뒤져. 뭐 이런 거 뺏는 거예요. 우리 삥 뜯는 거 생각하세요. 삥 뜯는 거. 삥 뜯는 거.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햄버거 세트 하나 하고 거스름돈 9,000원 가져와. 뭐 이런 거. 1,000원짜리 한 장. 일질 애들이 많이 하잖아. 안 하나? 재산 뺏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민법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민법에서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반사의 질서인가?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말이죠. 이것도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금을 회피할 목적. 무슨 행위?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이렇게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유효로 해야 되죠. 왜? 그래야 세금을 뜯어내지. 그래서 세금 회피 목적의 각종 행위들은 유효.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를 구별해야 되는데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가 아닌 것만 좀 기억하자. 그것도 나눠서 기억하자. 1월달, 2월달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자. 반사회 질서 행위 아닌가?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돼요. 아예. 그래야 3, 4월 달에 또 플러스하고 5, 6월 달에 또 플러스를 해요. 이거 안 외우고 있으면 6월 달 가면요. 한꺼번에 외워야 될 게 9개가 나와. 그거 언제 외워? 그러니까 미리 세 가지 기억해 둡니다. 두 번째가 앞으로 가면 41페이지로 돌아가면 동그라미 이번에 반사회 질서 행위의 모습이라고 해서 리을에 가면 동기의 불법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동기의 불법. 반사회 질서 행위와 관해서 동기의 불법이라는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동기가 뭐냐. 이 동기는 개론 선생이 아니죠. 법률 해결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동기 선생은 항상 불법을 저질러. 동기의 불법. 그거 아니죠. 법률 해결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갑이 을에게 갑이 갖고 있던 창고를 빌려줘요. 을이 갑 마트에서 장미칼을 하나 사요. 요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 법률행위죠. 자, 이때 을이 창고를 빌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을이 장미칼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동기예요. 이게. 창고를 빌리는 이유. 마트 가서 식칼을 사는 이유. 그런데 을이 창고를 빌릴 때, 을이 마트 가서 식칼을 살 때 갑이 이유를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이유를 물어보면 오지랖이죠. 그거는. 그거 왜 물어봐? 물어보면 을은 대답해야 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기는 민법에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약을 하는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갑은 빌려주고 차임 받으면 되고요. 갑은 칼 팔고 대금 받으면 돼요. 을도 차임 주고 빌리면 그만이고요. 돈 주고 칼 사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동기는 법률 행위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이 이유는 법률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설령 불법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을이 창고를 빌리는 이유가 도박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칼을 사는 이유가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빌리거나 칼을 샀다 하더라도 이건 반사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갑은 몰라요. 우리 이 창고를 왜 빌리는지,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빌리는지, 물건을 보관하려고 빌리는지. 갑은 몰라요. 을이 장미칼을 왜 사는지, 요리를 하려고 사는지, 강도짓을 하려고 사는지 갑은 몰라. 그러니까 동기가 불법하다 하더라도 원칙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야. 유효해. 이렇게 동기는 법률 행위하는 이유를 말하고 그 이유는 어느 한쪽에게만 있고 상대방은 그 이유를 몰라. 이때 그 동기가 설령 불법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모르고 있으니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을이 창고를 도박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빌린다는 걸 갑에게 표시를 했거나 을이 강도짓을 하려고 장미칼을 산다는 걸 갑에게 알려줬다. 갑이 알게 됐다. 그럼 갑은 빌려주거나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기 창고를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빌린다는 사실 갑이 알았다. 장미칼을 가지고서 강도짓을 하려는 걸 갑이 알았다. 그럼 빌려줘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빌려주거나 팔았다? 그러면 뭐가 된다? 그때는 반사회 질서가 된다. 이게 동기불법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리을을 보면 동기불법 A. 동기불법이란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야.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 자체는 사회질서를 위반한 게 아니야. 그러나 그 의사 표시를 하게 된 이유가 반사회 질서적인 걸 말한다. 세 번째 줄, 예를 들어 을이 도박 장소로 사용할 의도로 갑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말이죠. 일단은. 그러나 동그라미 B.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불법한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을 때 이럴 때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겠다. 이게 판례예요. 동기불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가 44페이지로 갑니다. 부동산 이중매매. 11, 12월 달에는 개념만 확인했어요. 원칙만 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중매매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101호를 1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2억을 주겠다는 병이 나타나서 병한테 2억을 받기로 하고 팔았어요.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게 매각하는 걸 뭐라 한다? 이중매매. 이중매매. 자, 이때 원칙을 먼저 기억합니다. 원칙. 갑을 매매, 각 매매는 유효해요. 요것도 유효하고 요것도 유효해요. 두 번째, 을과 병은요 평등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을 먼저 했다 해서 등기 먼저 넘겨받을 권리 없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해서 등기 먼저 넘겨받을 권리 없습니다. 을과 병은 계약을 먼저 했든 돈을 더 주기로 했든 평등합니다. 잊지 마세요. 을하고 병은 어떻다? 평등하다. 그래서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먼저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때 갑.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줄까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줘요? 네? 2억에게 넘겨줘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는 왜 또 팔아먹어? 처음부터 팔지 말았어야지. 얘한테 등기 넘겨줄 거예요. 그렇죠? 안 물어볼게. 아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요. 그럼 병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을 새치기 당했죠? 보통 사람이면 쫓아가요. 너 왜 새치겠냐고 따지겠죠? 법적으로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병한테 찍소리 못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을은 열받았어요. 새치기 당했어요. 그래도 병한테는 찍소리 못합니다. 갑에게만 책임을 물어요. 자, 어떤 책임을 묻는지 생각해 볼게요. 갑은 을에게 1억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지요. 그런데 병에게 팔아넘기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약속을 깼지요.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요. 계약은 약속을 하는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 그 책임을 물어요.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그 책임이 뭐냐? 세 가지예요. 을은 갑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 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약금 따위를 준 게 있겠죠. 돌려달라 하면 돼요. 원상 회복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뭘 청구해? 손해배상. 요게 원칙. 요게 원칙. 원칙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일단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하며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다. 그래서 만약에 제2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았다.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찍소리 못하고 매도인에게만 무슨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예외를 인정합니다. 제2매매가 판사외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2매매가 갑과 을 사이에 제1매매를 했고 갑과 병 사이에 제2매매를 했고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원칙은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제2매매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2매매가 무효라면요.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칙은 병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자 병으로 등기됐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무효가 되면 제2매수인 등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요때 요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무효가 되었을 때 그 결과, 효과 두 가지. 요건과 효과를 오늘 머릿속에 넣습니다. 자,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매도인, 갑이 제2매수인, 제1매수인, 을에게 배신 행위를 해야 돼. 배신. 요걸 법에서는 배임행위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배신 행위. 이퀄 뭐다? 배임. 요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 병이 적극 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2매매가 판사의 질서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 머리 일단 박으세요.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 자, 이때 매도인의 배임 행위가 뭘까? 매도인이요. 자, 1억 매매를 하면서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어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았어요. 이건 배임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민법상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배액을 주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갑이 1,000만 원 계약금 받았다. 2,000만 원 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억에 팔았고 1,000만 원을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2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은 2,000만 원 주고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2억에 팔았으니 더 이익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건 배임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성립하려면 중도금을 다만 얼마라도 받은 상태에서 팔았을 때 요때 배임행위가 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아먹었을 때는 배임행위가 아닙니다. 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배임행위의 뜻이야. 두 번째로 적극가담. 요게 더 중요합니다. 병이요. 갑한테 100위로 팔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이 팔렸다 그랬어요. 그럼 병은 제1매매 사실, 이미 101호가 팔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다시 한번 병이 갑한테 가서 팔아라. 그럼 갑은 뭐라 그래요? 팔렸다 그래요. 안 그럴까? 뭐 안 그런 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팔렸다 그랬어. 갑이, 병이 알았어. 알면 어떻게 해요? 알면 어떻게 해? 물러나야지. 한 발 늦었냐고 물러나야지.
안 물러나요? 아, 보통 사람은 물러나잖아. 내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갔는데 팔렸대. 그럼 에이, 한 발 늦었네. 물러나잖아요. 그게 사회 질서예요. 근데 이 자식은 안 물러나. 팔아라!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이미 팔렸다는 걸 알게 되면 물러나는 게 사회 질서예요.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놈은 반대야.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달려들어. 얼마에 팔았어? 1억에. 내가 1억 1천 줄게. 에이, 사람이 어떻게 1억 5천 줄게. 에이, 난 5천에 양심 안 팔아. 2억 줄게. 얼른 팔아. 그래서 결국 값을 배신하게 만들어. 요게 적극가담이에요. 요게 적극가담이에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적극가담은 알면서 먼저 팔으라고 요청하고 계약까지 체결. 이게 적극가담. 그럼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팔아라. 팔렸다. 자, 알았어요? 에이, 딴 데 가야지 하고 가. 그랬더니 갑이 2배 주면 너한테 팔지. 그래요. 갑이. 그래서 병이 돌아가다 말고 되돌아와서 샀어. 병이 먼저 적극적으로 팔아라 그랬어요? 아니지. 이건 적극가담이 아닌 거예요.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 샀어. 이건 적극가담이 아니야. 누가 먼저 요청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병이 먼저 팔아라 했냐, 갑이 2배 주면 너한테 팔게라고 했냐에 따라서 적극가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가담이 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기억하세요.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매도를 권유 요청하여 계약 체결까지. 그래야만 적극가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2매매 계약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무효가 됐어? 효과. 일단 효과는 요거예요. 기본이. 병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을이 대법원이 제2매매를 무효로 하는 이유는 을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무효로 만들어요. 그런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 을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갑하고.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누구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 갑으로부터. 근데 지금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 아니, 지금 101호가 101호 등기부를 떼어보면 소유권자가 누구로 등기돼 있어요? 병. 갑이 아니라 병. 근데 을은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부터 말소시켜야 돼요. 병 등기를 먼저 지워야 돼요. 그 지우는 방법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째, 을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해요. 을이 직접 병한테 가서 야, 말소하라 청구 못해요. 왜? 을하고 병은 계약을 한 적이 없어. 그럼 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못해요. 갑이 말소 청구하라고 하면 병은 이렇게 말해. 네가 등기 넘겨줬잖아, 이 자식아. 등기 넘겨주고 왜 말소하라 그래? 미쳤냐? 이러면. 갑은 지가 등기를 넘겨줬어요. 등기를 넘겨준 놈이 병한테 가서 말소하라. 안 된단 말이지. 그럼 병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뭐냐? 을도 직접 말소 청구 못해. 갑도 직접 말소 청구 못해. 우리 대법원. 을이 갑을 대신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질적으로는요, 병한테 말소를 청구했을 때 병이 스스로 말소를 안 합니다. 그럼 보통 소송으로 가요. 소송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말소 소송.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이때 원고 을, 피고 병. 안 돼요. 안 받아줘요. 소장에 원고 을, 피고 병. 안 받아줘. 원고 갑, 피고 병. 안 받아줘요. 이것도. 법원은 이것도 안 받아줘. 그럼 어떻게 되나? 원고 갑, 대위권자 을. 이렇게 해야 받아줘요. 이렇게 해야. 이런 의미예요. 소송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등기를 일단 말소를 시키고 등기를 갑의 이름으로 회복을 한 다음에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이때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을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해. 갑이 직접 말소 청구 못해. 을이 갑을 대신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판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권자 대위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 없어요. 그래서 대위가 뭔지를 굳이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을이 갑을 대신하여.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을이 갑을 대신해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병등기가 무효라 그랬죠. 병은 소유권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병등기는 말소가 돼야 돼. 그런데 병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홀랑 정한테 팔아먹었어. 자, 이때 정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정은 병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 선이 알았다. 악의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설령 정이 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까지 넘겨받을 수는 없다 말이죠. 왜? 병은 소유권이 없어요. 없는 권리를 넘겨줄 수는 없다 말이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다 해서 소유권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닙니다. 등기만 넘겨받은 거예요. 얘가 등기도 돼 있고 소유권도 돼 있다면 등기를 넘겨받으면서 소유권도 넘겨받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소유권이 없다면 등기는 넘겨받을지언정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가 없어요. 없는 권리를 어떻게 넘겨줘? 못 넘겨주지요. 그러니까 정은 선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또 우겨요. 저한테 와서 등기 믿고 했는데 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냐고. 말씀드렸잖아. 얘가 소유권이 없다고. 예? 예?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는 효과를 꼭 오늘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44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이중매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매매하는 경우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예외가 있습니다. 디귿의 예외,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쪼르르. 그 다음에 리을을 봅니다. 오른쪽.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A, 제2 매수인 명의 등기는 무효. 관련 판례 1번. 관련 판례 1번. 그 다음에 B, 제2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제3자 관련 판례 2번. 전득자 정은 설령 병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제2 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정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잊지 말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이중매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반사회 질서행위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절대적 무효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뒤에서 봅니다. 두 번째가 불법 원인급여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원래 계약이 무효야. 매매계약이 무효인데 매수인이 계약금을 준 게 있어. 돌려받아야 되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해요. 계약이 무효인데 준 게 있다. 돌려받아야 돼.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법한 원인으로 줬을 때 반환 청구가 금지됩니다. 이때 불법이란 반사회 질서 행위를 말해요. 반사회 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급여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급을 원해요. 주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박자금 빌려줬다?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검은 양복에 머리가 짧고 다리 터시는 분들이 돈을 빌려줘요. 도박 자금을. 법적으로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산에 묻는 거예요. 빌려간 사람들을 산에 갖다 묻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로가 다 있는 거예요. 못 돌려받아요. 부첩 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를 사줬어요. 못 돌려받아요. 자동차를 사줬어요.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아파트를 사줘요? 월세로 얻어줘요? 월세로 얻어줘요. 자동차를 사줘요? 리스해줘요? 리스해줘요. 안 사줘요. 사주면 못 돌려받아. 그게 뭐예요? 불법. 다만 이 불법 원인급여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반사회 질서행위 효과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됐는데 그 무효인 반사회 질서 행위에 기초해서 뭘 주었다?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 급여라 한다. 여기까지. 반사회 질서 행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목적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중에 사회적 타당성과 해서 반사회 질서 행위 하나 본 거예요. 양이 많지요? 시험 문제 여기서 집중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적 4가지 중에서 사회적 타당성 중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 두 번째가 불공정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